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30페이지에 있는 19번 범죄 첩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첩보와 관련돼서는요, 우리 승진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잘 이해하시고 또 암기하시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범죄 첩보 보면은 의 나오죠. 먼저 수사 첩보부터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 첩보라면은 수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 자료로서 범죄 첩보와 정책 첩보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사 첩보 안에 범죄 첩보, 정책 첩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죄 첩보란 게 뭐냐?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 자료 등이 특정된 입건전 조사 단서 자료와 그다음에 범죄 관련 동향을 말하며 전자를 범죄 사건 첩보, 후자를 범죄 동향 첩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 첩보 안에는 다시 범죄 사건 첩보와 그다음에 범죄 동향 첩보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 첩보라 하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범죄 첩보를 말하고, 정책 첩보라 하면 수사 제도 및 형사 정책 개선, 범죄 예방 및 검거 대책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 경찰 채용 시험에 수사란 과목이 있었을 때 그때 이런 개념들 많이 물어봤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실무 종합 파트에서는 동그라미 2번 범죄 첩보 개념이 뭐냐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기획 첩보란 게 뭐냐. 그 다음에 5번 수사 첩보 분석 시스템이란 게 뭐냐 이 정도. 과거에는 범죄 첩보 분석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이제 수사 첩보 분석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수사 첩보의 수집, 작성, 평가, 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한 다음 항목의 시스템으로서 경찰청 범죄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수사구 범죄첩보 분석 시스템, 사이버 수사구 사이버 첩보 관리 시스템. 자, 이런 것들 우리는 수사첩보 분석 시스템을 했어요. 자, 과거에는 이런 뭐라 했어요? 범죄첩보 분석 시스템 요거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첩보 분석 시스템을 했는데 지금은 수사첩보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사이버 수사국의 사이버 첩보 관리 시스템까지 통합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범죄 첩보의 특징 나오죠. 시한성이라는 게 나오죠. 시. 그 다음에 가치 변환성 가. 결과 지향성, 결합성 결, 혼합성의 혼. 그래서 결 동그라미, 혼 동그라미. 결혼하면은 시한성의 시, 가치 변화성의 가, 시가에 간다 이렇게 암기하신다 그랬어요. 자, 결혼하면 어디 가요? 우리 여자분들은 시가에 간다. 남자분들 어디 가고? 처갓집에 가고. 자, 보게 되면은 시한성이죠. 범죄 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 변화성이라는 것은 범죄 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서, 즉 형사과냐 수사과냐 보안과냐의 그 부서별로 필요성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범죄 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 현출되는 결과 동으로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 지향성입니다. 지향. 혼합성. 자, 범죄 첩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를 내포, 혼합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혼합성. 그 다음에 결합성. 기초첩보가 또 기초첩보가 결합하여 사건 첩보가 되고 사건 첩보가 다른 사건 첩보와 결합하여 범죄 첩보가 된다는 겁니다. 결합하여 좀 더 큰 첩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지향성의 결, 결합성의 결, 혼합성의 혼. 그래서 결혼하면 시한성의 시, 가치 변화성의 가, 시가에 간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념 물어보는 게 많겠죠. 특히 시한성은 시간 지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다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오죠. 오케이, 특징 이거 별표에서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첩보의 처리 나오죠.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나와 있는데, 자, 제출 방법부터 보도록 합니다. 경찰 공무원은 수집한 수사첩보를 보고할 경우에 수사첩보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제출을 하라 그랬어요. 경찰 공무원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첩보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랬죠. 이 수사첩보 안에 이제 우리 범죄첩보가 있는 거죠. 범죄첩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첩보, 정책첩보를 합해서 우리는 수사첩보로 했어요. 그래서 수사첩보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제출한다 이렇게 나오죠. 과거에는 제가 이제 첩보를 써서 제출할 때에는 그 양식이 있었어요. 그 서면의 양식, 제목,
개요, 뭐 내용,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제 원인과 결과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전산화되어서 범죄첩보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다가 다시 수사첩보 분석 시스템이라는 요 시스템을 가지고 작성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첩보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상당히 부담감을 느껴요. 부담감을 느끼는데 쓰는 방법들이 다 있고요. 첩보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무엇을 고려할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은 좀 뭐랄까 노하우가 늡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지역의 일간지, 사회면을 잘 참조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작성하고자 하는 첩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지역의 일간지 신문. 자, 방금 1번 평가 및 기록 관리 책임자 나오죠. 평가 및 기록 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경찰청은 범죄 정보 과장, 시도청 서는 수사 과장, 형사과가 분리된 경우 형사 과장이 평가 및 기록 관리 책임자가 된다 그랬어요.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 첩보를 신속히 검토 후에 적시, 정확, 활용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라. 그 다음에 3번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 첩보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자, 3번 뭐라 했어요? 평가 책임자는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4번 평가 책임자는 쭉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평가 책임자는 제출자에게 그 제출된 수사 첩보를 반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 첩보를 비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다만 범죄 예방, 그다음에 범인 검거 등 수사 목적상 수사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 첩보 분석 시스템 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6번 쭉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사 첩보 처리 나오죠. 경찰 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 첩보는 수사 첩보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경찰 공무원이 수사 첩보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경찰 공무원이 입수한 여러분 수사 첩보는 또 수사 첩보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각급 경찰관서의장, 우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말하죠. 입수된 수사 첩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입수된 수사 첩보와 관련하여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급 관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직접시 보고한다 그랬어요. 4번 보안 유지하고 신속히 처리. 그 다음에 이송. 수집된 수사 첩보는 수집 관서 및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당연하죠.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조사자의 주소지, 고소지, 현재지 중 어느 한 개 관할 것도 없는 경우에는 이송할 수 있다. 자, 수사 첩보는 수집된 그 경찰 관서에서 처리하는 거 원칙을 합니다. 다만 평가자, 경찰서일 때에는 형사과장, 형사과가 없는 2급서, 3급서에 따른 수사과장을 말하는 거죠. 이런 과장들이 우리 관서 내 범죄지도 아니야. 피조사 주소지도 아니고 고소지도 아니고 현재지도 아니다 이거야. 이럴 때에는 이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나오죠. 전함과 같이 이송을 하는 수사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 밑줄, 이송받은 관서 밑줄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획첩보 수집 나오죠. 각 경찰 관서의 장 및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 목적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관서 경찰 공무원에게 기획첩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사첩보란 게 뭐냐? 범죄첩보란 게 뭐냐? 그 다음에 정책첩보란 게 뭐냐? 기획첩보란 게 뭐냐? 앞에서 우리가 개념을 봤었죠? 그런 개념들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 여기서 나오는 수사첩보는 이거구나. 범죄첩보는 이거구나. 그 다음에 기획첩보는 이거구나. 딱딱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평가가 별표입니다. 평가. 좀 전에 서의 경우에는 1급서에는 형사과장님이, 2급, 3급서에는 수사과장님이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자, 특보, 그 다음에 중보, 통보, 기록, 참고 이렇게 있어요.
자, 특보 나오죠. 특보 한 장 넘겨봅시다. 특보는 전국 단위 밑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를 말합니다.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할 첩보입니다. 전국 단위죠. 그러니까 경찰청이죠. 이는 보다 2개 이상의 시도청과 연관된 겁니다. 중보 2개 이상의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시도청 단위에 처리할 첩보. 통보 경찰서 단위에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기록 조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 참고 단순히 수사무의 참고 동그라미 참고가 될 뿐 사용 가치가 적은 첩보 그랬죠. 이건 참고할 뿐이죠. 그래서 참고에. 그래서 특보, 중보, 그 다음에 통보, 기록, 참고 이 개념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사첩보의 보존 및 폐기 나오죠. 수사첩보 및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상의 보존기간 다음과 같다 그래서 수사첩보는 2년, 그 다음에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은 10년 그랬죠. 10년. 포상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 해결 또는 중요 범위를 근거했을 때는 수사첩보를 제출한 자 밑줄 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한 자, 그 다음 범인 근거자와 동등 동그라미하게 특별승진 포상을 하야 한다 할 거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사첩보 제출자와 그 다음에 사건 해결한 자와 그 다음에 범인 근거자 등을 동등하게 특별승진 포상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개인별로 수사첩보 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범죄정보과에서는 범죄첩보 관리지 제도를 통해 별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범죄첩보에 수사첩보, 기획첩보, 정책첩보, 평가자, 그 다음에 그 특성들, 그다음 평가의 기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사사건 처리 나오죠. 수사의 단서와 관련된 변사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변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 어떤 법령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먼저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형소법 222조에 나와 있어요. 자, 변사자 또는 변사자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을 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한다. 변사체 검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무에 계실 때 검사가 변사체 검시하러 오는 거 봤어요?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초임 검사가 정의감에 불탈 때 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위 1항의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이때 검증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뭐로 의미합니까? 부검을 말하는 겁니다. 영장 없이 부검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검증을 할 수 있다. 법률 용어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1항, 2항의 처벌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검사는 관할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체 검시,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고 긴급할 때는 영장 없이 사체 부검 등등등 처벌을 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쌍가루 1번 경찰 수사규칙 나오죠.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령이랑은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 자, 법규명령은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입니다. 자, 방가루 1번 변사체 검시 검증 나오죠. 사법경찰관은 자, 형소법 222조 1항 3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경우에, 자,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변사체 검시를 하는 경우에 의사를 참여시켜야 되죠. 의사를 참여시켜야 되죠. 당연히. 그 의사로 하여금 사체 검안서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시조사관 참여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의사는 반드시 참여시켜야 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 검안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 사법경찰관은 검시조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사법경찰관은 형소법 222조에 따른 변사체 검시, 그 다음에 검증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라 그랬어요. 변사체 검시, 검증. 이때 검증 대체로 부검을 말해요.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라 판단될 때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검시의 주의사항 나오죠.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체 검시를 할 때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 보존 위치, 현장 보존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놓은 물건에 수사에 필요하다 인정될 때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검시를 하는 경우에 잠재 지문 밑줄, 변사자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나오죠. 등등등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5번 등록 또는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이 확인이 곤란할 때 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간 탐문 등 신원 확인이나 보강 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하라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변사자가 있는 주변에 현장 보존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사자의 소지품을 보존 잘해야 되고, 그다음 변사자의 지문 채취 등을 통하여 신원 확인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변사자에 대하여 검증 등을 통하여, 부검 등을 통하여 범죄로 인해서 사망의 여부를 빨리 판단하여 수사 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방과로 3번 검시와 참여자 그랬죠. 지금같이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겨울철 되는 경우에는 변사자 분들의 어떤 부패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며칠 지나더라도. 그렇지만 한 5월부터 시작해서 장마철, 한여름 이때는 말이죠. 하루만 지나도 변사자의 어떤 부패의 정도는 상당하게 진행되죠.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변사자를 검시하는 우리 사법경찰관 분들 정말 대단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방과로 3번 검시와 참여자 그랬죠.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 가족, 친족, 이웃 사람 등을 그 다음에 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한다.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사체 인도 나오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 다음 자치구의 구청장에 인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은 1항의 법문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 동그라미 된 때라 하면 다음의 때를 말한다 그래서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간목에 어느 하나 해당한 때 수사 준칙상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검시 조서를 송부한 때, 수사 준칙상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검시 조서를 송부한 이후 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검증이 종료됐다는 것은 부검이 종료됐을 때, 이때 검증이란 건 부검을 말하죠. 자, 이때가 바로 뭐다? 검증이 종료된 때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사체를 유족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인수자로부터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라 그랬어요. 받아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 변사자 검시와 관련된 범죄 수사 규칙의 내용을 좀 간단히 보면은 변사 사건 발생 보고 나오죠.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자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거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라 그랬어. 소속 경찰관서장에 보고합니다. 그 다음 변사자의 검시 나오죠. 경찰 수사 규칙상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경찰관은 형소법 222조 1항 3항에 따라서 검시를 할 때는 의사의 사체 검안서, 그 다음에 변사자 및 주변에 그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 조서에 첨부하고, 자, 우리 경찰관이 작성하는 게 검시 조서인데 이때 의사의 사체 검안서, 그 다음에 변사자 및 주변을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하고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는 그 조서도 검시 조서에 첨부하라 그랬어요. 자, 작성하는 소리 봅시다.
자, 변사자를 검시를 했네. 우리 경찰관이 그러면은 검시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참여시킨다 했어요. 의사는 사체 검안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검시에 이제 검시 조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그랬죠. 즉 변사체 검시에 참여한 검시 조사관은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검시 조서에는 의사의 사체 검안서 플러스 사진, 그 다음 유족 등의 진술 조서 있죠. 진술 조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첨부하라 그랬어요. 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는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인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검시 여론과 주의사항, 그래서 경찰관은 변사자 검시를 할 때는 다음 각호사항을 면밀히 조사하라 그래서 쭉 나오죠. 1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 특히 인상, 전신의 형상, 착의, 그 밖에 특정 있는 소지품의 촬영, 지문의 채취 등을 하여 향후 수사 또는 친원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사체 인도. 경찰서 규칙상 변사체를 유족 등에게 인도하였을 때는 인수자에게 검시 필증을 교부하고 변사체는 후일에 매장하며 원칙이다. 매장이야, 매장입니다. 화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통보. 경찰관은 변사체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 기준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 인식할 수 없을 때는 사망 지역의 시, 구, 읍면장에게 검시 조서를 첨부하여 사망 통지서를 송부한다 그랬어요. 사망 통지서를 송부하고, 경찰관은 1항에 따라 통보한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거나 사망자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사망자 시구 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라 그랬어요. 자, 변사자 검시도 뭐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범죄 첩보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체 현상 나오죠. 이 사체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 종합에서 가끔씩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체 현상, 손상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이제 그 사체의 초기 현상, 후기 현상,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적어놔 봤습니다. 먼저 개요 보면은 사체 현상이란 건 사체에만 나타나는 현상, 변화를 말하고, 종류 보니까 초기 현상, 그 밑에 뭐라 나와서 가로 열고 물리적 변화다 그랬어요. 후기 현상 나오죠. 이거는 화학적인 변화다 이겁니다. 화학적인 변화다. 그럼 초기 현상에는 체온이 떨어지겠죠. 하강 또는 냉각, 시체 건조, 시체 얼룩 현상, 각막이 혼탁되고 사체가 굳어지는 현상, 사체 굳음, 경직 현상이 나타나고, 자가용해 있어요.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자가용해가 발생하는 시점은 초기야, 초기. 그렇지만 자가용해의 성질이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성질상 후기로 넣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후기에 넣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 미라, 시체 밀랍, 백고라 이런 것들은 후기 현상에 해당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사체 현상의 시간적 순서 나오죠. 이걸 여러분들 별표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체온이 떨어지고 건조해지고 시체 얼룩 현상이 나타나고 각막이 혼탁되고 사체 굳음 현상, 사체 굳음이 완화되고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해, 부패, 백고라로 간다 이겁니다. 이 순서에 먼저 체온의 하강 나오죠. 사람이 사망하면 열을 생산하는 화학적 현상은 정지되나 체내 열을 밖으로 꺼내는 복사, 전도 등 체열을 발산하는 물리적 현상은 지속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주변 온도가 같아지거나 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면은 열 에너지 발생이 정지되어 체온이 주위의 대기온도가 같아지거나 사후 16시간 내지 17시간 정도 됐을 때 주위 온도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또는 체내 및 사체 표면에 수분이 증발하여 주위 온도보다 더 낮아진다 그랬어요. 주위 온도보다 더 낮아진다. 사후 16시간 내지 17시간 이내에 주위 온도가 같아진다 그랬어요. 또 더 낮아지기도 하고. 2번 별표합니다. 동그라미 번.
사람의 체온의 냉각 속도가 그랬어요. 청장년은 어린이나 노인보다 느리다. 그럼 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어린이나 노인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느리다. 즉 남자가 더 빠르다. 비만인 사람은 마른 사람보다 느리다. 정상인은 각종 질환자보다 느리다 그랬죠. 자, 1번, 2번, 3번 보니까 뭐다 여러분들?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사체 냉각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년은 어린이나 노인보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보다. 비만인 사람은 마른 사람보다 사체 냉각 속도가 느리다. 정상인은 각종 질환자보다 느리다는 겁니다. 그 밑에 3번 사체의 체온은 사후 16시간 내지 17시간 이내에 그랬죠. 이내입니다. 이내. 왜? 16시간 내지 17시간 정도 지나버리면 주위 온도 똑같이기 때문에 사체의 온도를 가지고 사후 어떤 죽은 지 몇 시간 지난 추정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주위 온도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16시간 내지 17시간 이내에 항문에다 거문기를 삽입하여 여러분 직장이죠. 직장. 항문 바로 위에 직장. 대장과 항문 사이 연결되는 직장. 고창자라고요. 고창자 내 온도를 측정을 하여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합니다. 사체의 체온이 주위 온도가 같아져 버리죠? 그러면 사체의 체온을 가지고 사후 몇 시간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사체의 직장 온도 그랬죠? 고창자 온도는 사후 10시간 이내에는 시간당 1도씩 하강합니다. 10시간 이내에는 1도씩 하강하고 그 이후에는 0.25에서 0.5도씩 시간당 하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5번 사망 초기에 가장 정확하게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시체 체온의 하강도다 그랬어요. 5번 별표. 자, 사망 초기에 가장 정확하게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시체 체온의 하강도이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체가 이제 건조해진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피부에 수분 보충이 정지된다. 살아있는 사람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죠. 그래서 수분이 계속 보충됩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체는 수분 보충이 안 되죠. 그래서 몸의 표면은 수분성이 있고 건조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피부나 입술이나 항문 등 외부에 노출된 부분은 피역 현상, 가죽같이 뻣뻣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면은 동공과 각막이 있죠. 이때 각막이 뭐다?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막은 사후 12시간 동그란 전후에서 안개처럼 흐려진다. 12시간 전후에서 흐려진다. 24시간 되면 현저하게 흐려진다. 믿죠? 그 다음에 동공도 흐려지고 48시간 지나면 불투명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사후 12시간이면 흐려지기 시작한다. 안개처럼 흐려진다. 사후 24시간 되면 현저하게 흐려진다. 그 다음에 동공도 흐려진다. 그 다음에 48시간 지나면 불투명하게 된다. 12시간 2배, 24시간 2배, 48시간 이렇게 가는 거야. 중간에 36시간 이런 게 없습니다. 12시간, 24시간, 48시간. 그 다음에 시체 굳음 현상 나타나죠.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ATP 생산의 중단으로 근육이 사후 일시 이완되어 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축하면서 굳어진다 그랬어요. 굳어진다. 시체 굳음은 사후 2-3시간부터 턱관절부터 시작해요. 턱. 사후 2-3시간부터 턱관절부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후 12시간 되면 손가락 관절까지 굳어진다. 손가락 관절까지 굳어있다는 건 전신이 다 굳어있다는 겁니다. 사후 12시간. 12시간입니다. 12시간. 이걸 이제 니첸 법칙이라고 해요. 니첸 법칙 한 장 넘겨봅니다. 별표. 즉 니첸 법칙은 사체 굳음이 어느 순서대로 굳어지고 어느 순서대로 풀어지냐 이거죠. 자, 우리가 턱, 목, 어깨, 팔목, 그 다음에 발목, 손가락, 발가락 이 순서대로 풀어지고 이 순서대로 굳어지고 이 순서대로 풀어진다는 겁니다. 풀어진다. 니첸 법칙이에요. 니첸 법칙. 니첸의 시체 굳음 법칙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시체 얼룩 나오죠. 시체 얼룩. 자, 사람이 살아있으면 심장에서 뻐끔뻐끔하면서 피가 흐르죠. 피가 흘러요. 근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심장 움직임이 멈춰지죠. 그렇게 되면 혈관 내 혈액들이 있죠. 그 중에서 혈액 중에서 적혈구 있죠. 적혈구가 시체 하반부, 압박되지 않은 시체 하반부로 내려오는 현상, 혈액 침하 현상을 우리는 시체얼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면은 적혈구 자체의 중량에 의한 혈액 침전 현상, 즉 지구 중력 현상으로 인해서 이거 중력 현상입니다. 사체 현상 중에서 지구의 중력 현상과 관련 깊은 건 시체얼룩입니다.
지구의 중력 형성으로 인해 시체 압박되지 않은 곳입니다. 압박된 공공, 즉 지면과 맞닿아서 압박된 부분에 적혈구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압박되지 않은 시체 하반부의 피부가 적혈구 색깔로 변하는 겁니다. 적혈구 색깔. 적혈구가 바로 암적색이죠. 암적색. 완전히 빨간 것이 아니고 약간 뭐다 암색인데 적색 색깔 되는 거예요. 변화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발생 경과, 이걸 이제 발표합니다. 자, 시철육은 사후 30분 내지 1시간 하는 경과 후부터 발생하죠. 그 다음 2-3시간 정도 되면 현저해진다. 사후 4-5시간 이후에는 이동성 시철육이 형성되고 그 부위를, 시철육이 발생한 부위를 지압하면 그 부위가 퇴색되고 시체 위치를 바꾸면 시철육이 이동하고 최초에 나타난 곳은 소멸되거나 색조가 옅어진다 그랬죠. 이동성이라는 게 뭡니까? 시철육이, 자 보세요. 사람이 누워서 죽었어요. 그럼 시철육이 등 쪽으로 내려오겠죠. 지면과 맞닿지 않은 주변에 등 부위 쪽으로 적혈구가 내려옵니다. 근데 사후 4-5시간, 이건 치명성이라 하지 않고 이동성이라 합니다. 이때 누워있는 시체, 그 시철육이 나타난 부위에 손으로 딱 누르면 옆으로 쏴 번지죠. 이때 시체를 다시, 누워있는 시체를 앞으로 엎어놨어요. 등에 발생한 시철육이 다시 배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시철육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성 시철육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후에 7시간 내지 10시간 후에 시체 위치를 변경하면은 시체 양쪽에 시철육이 발생하는 시철육의 재형성 동그라미, 이중의 동그라미 시철육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누워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사후 30분 내지 1시간 정도부터 지면과 맞닿지 않은 등 부위에 시철육이, 즉 적혈구가 내려와서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7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치명성이 조금 나타나죠. 그런데 이걸 시체를 다시 앞으로 엎어놨어요. 그러면 등 쪽에도 시철육이 조금 침입성 된 것이 남아있고 이게 다시 이동해서 배 쪽으로 내려와서 양쪽에 생긴다는 거예요. 배 쪽과 가슴 쪽과 등 쪽에. 그래서 이중의 시철육, 그 다음에 시철육의 재형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사후 10시간 내지 12시간 지나면 이때는 침륜성 시철육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체 위치를 바꾸더라도 시철육은 이동하지 않고 재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등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30분 내지 1시간보다 나타난다. 그 다음에 2-3시간 정도면 현저해지고 4-5시간이면 이동성이다. 7시간 내지 10시간이면 시철육의 재형성, 이중의 시철육 현상이 나타난다. 사후 10시간 내지 12시간 지나면은 이거 뭐 침륜성 시철육이다. 이렇게. 색깔, 이것도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체는 암적색을 띱니다.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든지 또는 누군가 목을 콱 손 압박해서 죽였다든지 끈으로 콱 조여서 죽였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칼로 찔러 죽였다든지 이런 경우 일반적인 때는 암적색을 띄어요. 근데 빨간색을 띄는 경우가 있어요. 한자로 선홍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저체온사입니다. 저체온사. 여러분들 뭐 엘리베이터 가서 또는 지금같이 추운 날 벤치에서 겨우 밤에 자다가 뭐 얼어 죽죠. 동사하게 되죠. 저체온사 시철육은 빨간색 됩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중독사 나오죠. 연탄가스 중독사하고 전부 다 빨간색 띱니다. 여러분 캠핑 많이 가죠. 캠핑 가서 날씨가 추우니까 연탄 그 난로를 그 캠핑장 캠핑 그 텐트 안에 넣어놓고 일가족이 사망한 경우 많죠. 전부 다 뭐다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안산, 다른 말로 청산가리 중독도 전부 다 선홍색을 띱니다. 사이안산, 청산가리 중독에. 그 다음에 사망 후 냉장고 등 차가운 곳에 두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다? 기업범과 비슷한 거죠. 사람이 사망한 후에 차가운 곳에 둔 거죠. 냉장고 차가운 곳에 뒀다. 즉 전체온사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빨간색이 뜬다 그랬어요. 근데 가본 봅시다. 사이안산, 청산가리 중독사, 저체온사의 경우 사체 표면, 장기는 선홍색을 띠는 손톱 동그라미. 손톱은 여러분들 청자색, 뭐랄까요? 약간 파란색 끼를 띈다는 거예요. 사이안산 중독사, 저체온사 몇 줄? 사체 표면, 장기는 선홍색, 손톱은 청자색.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중독사는 사체 표면, 그 다음에 내부 장기, 손톱 전부 다 선홍색. 그래서 가난은 좀 더 심하다는 내용이죠. 저체온사. 그 다음에 청산가리 중독사.
이런 것들은 손톱은 청자색, 일산화탄소 중독사는 손톱도 선홍색. 그 다음에 황갈색 또는 암갈색을 띠는 이런 색깔도 있는데 이거는 염수산 칼륨 중독사, 아질산소다 중독사의 경우에 황갈색 또는 암갈색, 갈색을 띈다는 거야. 갈색, 황갈색, 암갈색, 갈색 쪽을 띈다. 그 다음에 녹갈색인데 항화수소 가스 중독사 그랬어요. 이건 녹갈색이에요. 녹갈색. 그래서 암적색, 그 다음에 선홍색, 그 다음에 한갈색 또는 암갈색. 이거는 염수산 칼륨 아질산소 중독사, 녹갈색, 항화수소 중독사. 색깔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체의 시체 얼룩을 보고 나서 어떤 사망의 원인도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체 얼룩이 빨개요. 손톱도 빨갑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이제 부패란 게 있어요. 부패. 여러분 살아생전에는 활동하지 않고 사망 후에만 활동하는 게 부패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패균은 우리의 혈관 속에 있어요. 혈관 속에. 자, 혈관 내에 혈액에 번식하는 부패균, 동그라미, 산화 한원 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소 화합물의 분해를 말한다 그랬어요. 구더기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패되는 어떤 냄새가 나죠. 부패 냄새가 항화수소, 암모니아가스 이런 냄새가 나는데 이걸 냄새를 맡고 뭡니까? 파리가 날라와서 알을 낳고 알이 구더기가 되어서 구더기가 이제 막 보이는 거죠. 부패 3대 조건 나오죠. 공기는 유통이 좋아야 됩니다. 유통이 좋아야 돼요. 온도는 20에서 30도씨가 제일 좋습니다. 온도가 0도씨 이하 분해작용 정지되죠. 영하의 낮일 때는 오케이? 영하의 낮일 때는 분해가 잘 되지 않죠. 5도씨 이하 거의 일어나지 않고 30도씨 이상 너무 덥죠. 그래서 몸의 수증기 증발이 부패보다 더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미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의 경우에는 미라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변의 온도가 30도씨를 넘어가기 때문에 몸에 어떤 습기, 수증기가 빨리빨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패되기 전에 미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우면 더울수록 분해 속도가 빠른 게 아니죠. 미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습도는 60에서 66%. 숫자 계속 나오죠. 온도는 20에서 30도. 오케이, 습도는 60에서 66에. 특징, 부패 시체는 항화수소, 암모니아 가스 등 부패가스 특유의 냄새가 나죠. 이 냄새를 맡고 파리들이 날아와서 알을 낳는 거죠. 그 다음 사망 후 3일에서 5일 그랬죠. 밑줄, 여름엔 3일, 겨울에는 4 내지 6주 정도 지나면 부패균에 의해서 우리 몸이 풍선같이 붕 커집니다. 물의 이 사체들이 이 정도 시간 됐을 때 부패로 인한 어떤 사천화 현상 때문에 풍선처럼 붕 커져요. 그래서 시체가 물 위로 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후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얼굴에 안구, 입술, 눈꺼풀 등의 부패가 되어 스스로 부풀어 올라 사천화 현상을 보인다 그래서 사천화 현상 있죠. 이게 풍선처럼 붕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보셨으면 절에 입구에 보면은 하고 있는 사천왕이 있죠. 그런 모습을 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별표 카스폴 부패 법칙입니다. 카스폴 부패 법칙. 공기, 물, 흙 속에 부패되는 비율이야. 자, 공기에서 1주 동안 부패되는 그 정도는 물 속에서는 2주, 흙 속에서는 8주가 걸린다는 겁니다. 128. 그래서 흙 속에서의 시체는 부패가 덜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니체는 사체 굳은 법칙, 카스퍼는 부패 법칙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현상, 그래서 자가용해라는 게 나오죠. 자가용해. 체내에 있는 각종 분해 효소가 장기나 뇌 등에 작용하여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등이 분해되고 장기 등 조직이 서로 분해되는 걸 말한다. 각기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자가용해는 사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에 발생하므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 현상이지만 그 작용이 바로 보다 화학적 분해 현상이기 때문에 후기로 넣는다 이겁니다. 시체 밀랍 현상 나오죠.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또는 그 함물로 변하는 상태를 말한다. 비정형적인 부패 형태로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에서 형성된다. 자, 고체 형태의 지방산 또는 그 함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탕 속에서 30분 정도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손에서 막 이렇게 물이
뭐라고 하죠? 브루트죠.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시체밀라. 수중, 수분이 많은 지중에서 형성된다. 미라, 고온 건조한 상황 시 시체의 건조가 부패 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이다. 백골아, 뼈만 남는 상태를 말하고 이번 체크 소아 사체는 4, 5년, 성인 사체는 7 내지 10년 후에 완전 백골화가 된다 그랬어. 소아 사체는 4, 5년, 성인 사체는 7에서 10년 후에 완전 백골화가 된다. 그 다음에 지문이라는 게 나오죠. 이 지문도 실무종합 문제에서 또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옛날 우리 수사란 과목이 우리 경찰 채용시험에 있을 때보다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좀 개념 정도 물어보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문 나오죠. 개념. 협의 지문이란 손가락 말절 있죠. 말절. 장측부 내부 융선의 문형을 말하고 우리가 지문 그러면 협의의 지문을 말한다. 자, 광의 지문이란 손가락 말절, 중절, 기절, 장측, 수장, 족지, 족장, 바르는 것까지 전부 다 피부가 융기한 선이나 융선을 말한다. 우리는 지문 찍은다 할 때 이 말절에 있는 융선만 찍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문은 협의의 지문을 말합니다. 지문은 인간뿐만 아니라 원숭이, 침팬지 등이 있고 특징은 만인부동. 이 세상에 뭐 몇십억 인구가 있다는데 지문이 똑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선불변. 한 번 생긴 지문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특징들 때문에 사체 현상, 사고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저자가 범인이라고 증명하는 게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에는 똑같은 지문을 가진 단 한 명도 없고 한 번 생긴 지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가끔씩 보면 지문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문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이 닳아서 없어진 분들이 있는데 이거 좀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특징 때문에 지문이 없어지는데 한 며칠 내두면 지문이 다시 그대로 생겨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DNA 지문은 같습니다. 그러나 지문은 다릅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 DNA 지문은 같으나 지문은 다르다 그랬어요. 분류 헬리식과 함부르크식이 있다 그랬어요. 주로 영미법계에서는 헬리식, 우리나라에서는 함부르크식인데 이걸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실지 지문 전부 다 찍어져 있어 경찰청에서 다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 지문이 유리되면 바로 조회가 되죠. 바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다 지문 채취하죠. 지문 채취합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 지문이 유리됐는데 지문 가지고 지문 감식을 해봤는데 이게 나오질 않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주민증이 발급되지 않은 친구들이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외국인인데 지문 채취를 안 한 사람들 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문의 종류 보니까는 크게 현장 지문이라는 게 있고 한 장 넘겨보면 준현장 지문, 그 다음에 관계자 지문, 유류 지문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현장, 준현장, 관계자, 유류 지문 등이 있다 그랬어요. 자, 현장 지문은 다시 현재 지문과 잠재 지문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현재 지문, 잠재 지문. 현재 지문이라는 건 육안으로 확인되는 지문. 잠재 지문이라는 것은 눈으로는 확인 안 되지만 과학적인 기술 방법을 활용하면 보이는 지문들을 말하죠. 자, 현재 지문입니다. 현장 지문 개념. 범죄 현장 밑줄에서 범인 것으로 의심되어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자, 범죄 현장에서 범인 것으로 의심되어 채취한 지문을 우리는 현장 지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피의자로부터 직접 채취한 지문과는 구별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현재 지문과 잠재 지문이 있다고 했어요. 현장 지문에는. 그러면 현재 지문이란 게 뭐냐? 먼지가 손가락에 묻었네, 혈액이 묻었네, 잉크가 묻었네. 이러한 유생 물질에 의해 입체적으로 인상되어 가공하지 않더라도 육안, 눈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지문을 말한다.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지문. 다시 현재 지문은 정상과 역지문이라는 게 있다. 혈액, 잉크, 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잉크워드입니다. 손가락에 묻은 후에 피사체 인상된 지문입니다. 우리가 지문에 융선과 이랑이 있는데 융선에 이랑과 고랑이 있는데 이 이랑이 현출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정상 지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리 조각이나 나무 등에 일반적으로 정상 지문이 현출된다. 페인트나 혈액 가볍게 손을 사용하면 정상 지문이 현출되나 압력 세게 누르면 역지문이 현출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에 보면은 이런 지문이 딱 보이죠. 근데 이걸 옆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융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융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랑이라 하고 아랫부분들을 고랑이라 합니다. 고랑이라 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손가락에 혈액이 묻었네, 그 다음에 잉크가 묻었네, 페인트가 묻었네 하면 이 이랑 부분에 묻은 거죠. 이걸 상대 물체에 누르다 보면은, 만지다 보면 이 이랑 부분이 현출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현출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이랑이 현출되는 지문을 이걸 정상지문이라 한다. 정상지문. 키워드가 뭐였어요? 먼지나 잉크나 혈액 등 손가락에 묻은 후에 피사체에 현출됐을 때 정상지문. 오케이. 그 다음에 역지문 나오죠. 연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 먼지 쌓인 물체. 손가락에 묻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 페인트를 칠했어요. 아직 마르기 전에 살짝 누르면 지문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이 위에다 페인트가 있는데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누르면은 요 이랑 부분 안으로 쑥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밖으로 나온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좀 고랑이죠, 고랑. 이 고랑이 현출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역지문이다, 역지문. 이건 역지문이다. 그럼 역지문, 우리는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여기다 지문 잉크를 발라서 십지 지문을 채취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산으로 입력되어 있는 지문은 역지문이잖아요. 정상 지문이잖아요. 그럼 역지문이 현출되면 다시 이걸 뭘로? 정상 지문 환원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지문 나오자. 자, 연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 먼지 쌓인 물체 등에 인상된 지문으로 무인시 융선의 고랑 동그라미, 고랑이 현출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먼지 쌓인 물체나 연한 점토에 찍힌 지문은 역지문이다. 왜? 고랑이 현출되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자, 살짝 누르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마르지 않은 점토, 페인트 등에 살짝 누르면 지문이 나오죠. 그건 뭐야? 위에다가 마르지 않은 점토, 페인트가 있다 합시다. 살짝 누르면 이런 이랑들이 안으로 쏙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고랑이 나온 것 같이 보인다 이겁니다. 고랑이 현출되기 때문에 역지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재지문. 우리는 지금까지 눈으로 확인되는 식별할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현재지문, 잠재지문. 지두의 분비물 그랬죠. 단백질, 지방, 염분 등에 의해 인상돼 화학적으로 가공, 검출하지 않으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문을 말한다. 우리 손에는 여러 가지 분비물이 나와요. 분비물에 단백질도 나오고 지방도 나오고 염분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피사체에 현출되어서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화학적 가공품을 사용하여 가공하면 보이는 지문. 이걸 잠재지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잠재지문 채취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보니까는 실무종합에 기출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실무종합에도 별로 언급이 없는 것 같고, 뭐 니들은 용해법, 초사는 용해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이런 부분도 실무종합에 언급되면 또 자세히 또 실무종합 선생님이 조술할 때 그때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준현장 지문이라는 게 나오죠. 범죄 현장과 관계가 있는 범인의 침입 경로, 도주 경로, 그다음에 예비 장소 등에서 발견한 지문을 말한다 이겁니다. 정담포, 기금속 업소 등에 비치된 거래 대장에 압날된 지문 등 피의자 발견을 위해서 범죄 현장 이의 장소,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현장 지문이라고 했죠. 범죄 현장 이의 장소, 즉 정담포, 기금속 업소, 그다음 범인의 침입 경로, 도주 경로, 예비 장소 등에 발견된 지문을 말한다 이겁니다. 관계자 지문 나오죠. 현장, 준현장 지문 중 범인 이해의자. 자, 범인 이해의자가 남긴 후 추정되는 지문을 우리는 관계자 지문. 그 밑에 그 하사표 나오죠. 이건 다 기출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봐두시면 되고요. 유료 지문 나오죠. 현장 지문, 준현장 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으로서 범인의 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우리는 유류 지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류 지문.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보면은 유류 지문은 범인의 지문일 가능성은 없다. 첫 번째 화살표 유류 지문이란 현장 지문, 준현장 지문에서 관계자 지문을 포함 아니죠. 관계자 지문을 제외한
제한 범위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분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문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개념적인 내용들만 쭉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수배제도 나오죠. 이 수배제도에서도 가끔씩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수배 다음에 제가 이제 호송, 유치장 관련된 내용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이번에는 못 넣었습니다. 호송과 관련된 내용도 가끔씩 우리 실무종합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수배도 나오고요. 수배도 나오고. 자, 수배 봅니다. 의 나오죠. 보니까 사건 수배, 지명 수배, 지명 통보, 작물 수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사건 수배 등 나오죠. 범죄 수사 규칙에 나와 있는데 경찰관은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용의자와 수배 제도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